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상 친절한 철학사 수업 제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다원론입니다. 다원론자들 중에서 오늘 만나보게 될 철학자는 세 사람인데요.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데모크리투스입니다. 원자론자들이 좀 더 있지만 이 세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들을 오늘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밀레토스에서 시작했던 자연 철학이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를 거치면서 조금 더 철학적 깊이가 깊어졌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경험론적인 어떤 깊이와 넓이와 폭을 가지면서 사상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페도클레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엠페도클레스는 기원전 494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섬 시칠리아 있죠? 시칠리아의 아크라가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명망 높은 귀족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났고요. 망명하다시피 쫓겨났고요.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자연 철학을 탐구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술과 미신을 믿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자연 철학자였는데 직업은 예언자였다고 해요. 특이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점을 치는 사람? 패션도 굉장히 독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황금으로 된 화관을 쓰고 구리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하고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 추종자들에게 자기가 주문을 외면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바람을 막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얼핏 들으면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죠. 똑똑하긴 하셨던 모양입니다. 역사학자 에릭 도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사람이 철학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샤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도즈가 쓴 그리스인들과 비이성적인 것, 이 책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합리적 사유와 이성을 최초로 탄생시킨 사람들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철학도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인들의 사유 속에 굉장히 비이성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이 에릭 도즈의 책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에릭 도즈가 엠페도클레스는 일종의 샤먼이었던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주술가, 자연학자, 시인, 철학자, 변론가, 의사, 대중의 조언자 막 이런 역할들을 한꺼번에 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샤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에릭 도즈의 생각이고요. 샤먼이었다고 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특이한 것은 이 엠페도클레스가 과학과 종교 두 가지 모두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고 두 가지 모두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되게 신비로운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침내 나는 신이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고 화산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시칠리아 섬에 가시면 에트나 화산, 이 에트나 화산이 용암이 부글부글 끓을 때 거기다 옆에다 구리 샌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벗어놓고 용암 안으로 뛰어들어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작품을 아주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에 관하여, 자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들은 이전에도 아주 많이 썼죠. 또 하나는 정화의례입니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소독을 한다든지 위생적이 된다든지 이것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깨끗해지는 의식에 관하여 책을 썼습니다. 이 두 권도 원본은 전부 소실되었고요. 단편만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 다 역시 서사시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서사시로 책을 쓴 거의 마지막 인물이 엠페도클레스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원소, 4개의 뿌리라는 이론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자연에 관하여, 아까 책 2개 썼다고 그랬죠? 자연에 관하여와 정화의례. 이 자연에 관하여는 전형적인 자연 철학 저서입니다. 다원론의 목표는 현상의 구제입니다.
3강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3강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3강 들으셨던 분들 중에도 조금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죠. 3강에서는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 있다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우퀘스틴, 있지 않은 것의 길이 아니라 에스틴, 있다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정말로 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것을 따져봤을 때 그것은 불변하고 쪼개지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일종의 구 모양일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은 변화하죠. 여러분도 저도 나이 먹고 변화하고 날씨도 변화하고 계절도 변화하고요.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또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지? 파르메니데스 이후 철학의 주제가 현상의 구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있다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파르메니데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만물의 현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만물의 현상을 설명하면서도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귀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걸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상의 구제라는 과업이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속한 다원론도 현상의 구제를 목표로 했었던 것인데요.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있는 것은 생성소멸도 하지 않고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원래부터 있었고 그리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엠페도클레스 여기에 10분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4개입니다. 그 4개가 무엇이냐면 물, 불, 땅, 공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수화풍 옛날 동양의 사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비슷하죠. 물, 불, 땅, 공기가 있는 것이다. 이 4가지 원소에서 사물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엠페도클레스의 견해예요. 이 4가지를 만물의 4가지 뿌리라고 엠페도클레스는 불렀습니다. 뿌리를 그리스 말로는 리조마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들로에즈 철학에도 리조움이라는 용어가 독특한 용어가 나오죠. 이렇게 막 뿌리 비슷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아마 이 리조마타에서 따온 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뿌리에서 뭔가가 생겨나고 자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이 뿌리라는 말 대신에 원소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을 사원소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엠페도클레스의 용어를 그대로 살린다면 4개의 뿌리 이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면 이 4가지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세상 만물의 사물을 이루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의 생성, 소멸, 변화 이런 걸 설명하려고 엠페도클레스는 섞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갈레노스라는 2세기에 의사이자 과학자인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분이 히포크라테스의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의 주해설을 썼는데 여기에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말하기를 모든 사물은 네 원소부터 이 네 원소가 4개의 뿌리이겠죠. 네 원소로부터 생겨나는데 서로 막 이렇게 뒤섞여서가 아니라 작은 조각들이 서로 나란히 놓이고 서로 닿아서 생긴다고 한다. 이게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이었다. 이게 갈레노스의 입장입니다.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섞임은 빨강 물감과 하양 물감이 막 섞이면 나중에 분홍 물감이 되겠죠? 그런 섞임은 아닙니다. 내 원소 조각이 차례로 포개진 상태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루떡같이 아니면 지층처럼 아니면 레고 블록이나 직소 퍼즐 같은 것 레고 블록으로 여러분 조립해서 뭐 집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로봇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레고 블록 하나하나를 또 분해하면 또 그게 그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소멸하지는 않죠. 엠페도클레스의 섞인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낸 걸 한번 보시죠. 왼쪽 편의 것은 빵이고요. 오른쪽 편의 것은 살입니다.
빵을 먹어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빵에는 뭔가 공기의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살보다. 살 쪽으로 가보면 흙의 성분이 조금 더 많아지고요. 물도 약간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빵 혹은 살입니다. 그 결합의 비율에 따라서 빵이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레고 블록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레고 블록 자체가 사라지거나 변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변치 않으면서도 현상이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주제였죠. 엠페도클레스의 네 가지 뿌리는 그 뿌리들 자체는 생겨나지도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것의 조합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살도 되고 땅도 되고 뭐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레고 블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점은 네 가지 원소의 비율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현상을 구제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빵을 먹었더니 머리카락도 자라고 살도 찌고 키도 크고 뭐 이럴 수 있죠. 겉으로만 보면 빵이라는 사물이 살과 머리카락이라는 사물로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빵이 살로 변화했다. 변화죠. 이렇게 되면 파르메니데스의 있음 개념과 충돌합니다. 왜냐? 파르메니데스의 있음 개념에서는 변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네 가지 뿌리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실제로 변한 것은 그것들 간의 비율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빵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죠. 그래서 빵의 원소가 분리되었다가 재결합합니다. 이때 비율이 바뀌면서 살이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손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동의가 되십니까? 어쨌거나 우리도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었다가 또 우리 몸에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과학적인 뜻도 합니다. 아까 물, 불, 흙, 공기라고 했죠. 이 네 가지 원소 혹은 네 가지 뿌리 자체는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있다는 것, 있는 것, 이것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섞이는 비율이 달라지면서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의 구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엠페도클레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있는 것의 개념을 이런 보통의 사물, 제 몸이라든지 밖에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여기 책상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요. 있는 것의 개념은 만물의 뿌리 네 가지, 물, 불, 흙, 공기에만 적용을 합니다. 레고를 조립해서 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있는 것은 레고뿐이죠. 집은 허물면 다시 없어지죠. 그렇다고 레고가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참으로 있는 것은 네 원소일 뿐이고 사물은 이 네 가지 원소 혹은 네 가지 뿌리의 조합이다. 네 가지 원소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조건도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그 비율 차이로 자연사물의 생성, 소멸, 변화 이런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었죠. 이게 다원론 철학이 현상을 구제하는 기본 논리였습니다. 이 기본 논리는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변치 않는 것들이 근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다원론입니다. 이 다원론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 변치 않는 것들의 결합과 조화 그리고 결합과 분리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엠페도클레스는 네 원소 이론 혹은 네 가지 뿌리 이론, 네 가지 리조마타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렇게 섞이려면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책장에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으면 책을 옮겨 꽂을 수가 없어요. 여유 공간이 없으면 뭔가 섞는 일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동인, 즉 네 개의 뿌리가 이렇게 변화해서 조립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첫째, 여유 공간의 문제. 엠페도클레스는 공간 자체를 부정합니다. 공간 자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의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있음은 나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빈틈은 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것 안에 없는 것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만 꽉 채워져 있고 그 안에 없는 것은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있는 것 안에 없는 것이 들어있을 수 없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빈틈이 없고 그래서 나뉠 수 없다. 이게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입니다. 엠페도클레스도 이 없는 것, 공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텅 빈 공간, 우주, 스페이스 이런 공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에 실제로는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된 경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세수대에 물을 받아놓고 컵을 이렇게 거꾸로 담그면 이 물이 일정 부분만 차고 일정 부분은 비어 있겠죠. 그 부분이 공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텅 비어 있는 곳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공간이지만 여기는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공기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이고 엠페도클레스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공간, 즉 아무것도 없는 것, 영어로는 nothing, nothing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간을 nothing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원소는 공간이 전혀 없이 완전히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비율이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엠페도클레스의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엠페도클레스의 답은 이렇습니다. 양동이에 자갈을 반쯤 담고 물을 꽉 채웁니다. 그러면 그 양동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갈과 물이 있겠죠. 꽉 차 있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동이를 막 흔들어요. 물이 출렁거리고 자갈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빈 공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서로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지만 내 원소들은 비율이 바뀌면서 서로 자리 이동도 할 수 있고 변화도 할 수 있다. 이게 엠페도클레스의 답이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제자들, 그 후대 사람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걸 대답을 하기도 해요. 연못에 보면 잉어들이 막 헤엄을 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칩니다. 물과 물고기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물고기가 뭐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물과 물고기 사이에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을 쳐 다닙니다. 즉 여유 공간이 없어도 물질들의 자리 바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엠페도클레스의 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동인은 무엇일까?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 운동의 원인, 변화의 원인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즉 무엇이 네 개의 뿌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엠페도클레스 이전 철학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라클레이토스나 그 앞에 자연 철학자들요. 밀레토스 학파. 우주 만물에는 신성한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피타고라스만 해도 자석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끌려와서 딱 붙는다. 엠페도클레스는 그런데 물질이란 놈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유물론적인 생각, 현대 과학의 생각에 조금 더 다가온 사람이죠. 물질 자체에는 운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물질 안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들어있지 않다. 뭔가 외부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떤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질은 움직이지 않는다. 엠페도클레스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 원인이 뒤 밖에서 뭔가 탁 때려줘야 움직이죠. 팽이도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돌아가듯이 종도 가만히 있으면 안 울리죠. 종을 밖에서 땡땡 쳐줘야 소리가 나죠. 그 밖에서 가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엠페도클레스의 답이 아주 오묘합니다. 사랑과 불화. 네, 무슨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 같죠. 네. 그리스 말로 필로테스와 네이코스.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다? 네,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그쵸?
앞에서 여러분들 밀레투스 학파에서 아낙시만드로스를 보셨을 때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도 역시 물불흙 공기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데요. 뭐가 하나 커지면 다른 하나가 다시 커지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불의라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불의, 정의롭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를 이 또 물리학에 가지고 오기도 하죠.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서로 틈입하는 이런 현상들은 새로운 이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책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책상을 설명할 때 위에는 넓은 판으로 되어 있고 다리가 4개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다리는 이 말을 들은 사람, 책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다리를 사람의 다리 혹은 말의 다리 이런 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말의 다리 같은 게 붙어 있을까? 그런데 책상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말이나 사람이나 동물에 붙어 있는 그 다리의 개념을 책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명품에 갖다 붙인 거죠. 귀도 바늘에 이런 귀가 있는 것이 아니죠. 바늘귀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그 바늘을 설명할 때 다른 개념을 갖다가 끌어들여 설명하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 현상을 설명할 때도 아직 마땅한 개념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는 불의라던가 사람, 불화 이런 인간적 감정이나 물리적 현상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 개념이라도 끌어와야 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끌어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이론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용어의 새로운 사용법 이런 게 많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는 용어로 물질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사랑과 불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랑은 어떤 힘이냐? 다른 것을 서로 잡아당기고 같은 것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N극과 S극 같은 거죠. N극과 S극 서로 잡아당기죠. N극 하면 서로 밀어내죠. 이런 게 사랑입니다. 불화는 무엇이냐? 서로 다른 것은 밀어내고 같은 것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이런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엠페도클레스는 이 두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생성과 소멸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랑의 구 이쪽에서는요 물불흙 공기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불화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물불흙 공기가 불화가 강해지니까 서로 같은 것끼리만 뭉칩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는 배척을 해요. 그게 불화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물불흙 공기가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은 사라지고 물불흙 공기만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가 사랑이 강해지면 서로 다른 것끼리 막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구별할 수 없는 물불흙 공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우주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주는 사랑의 구와 이 불화의 지배, 이 사이 어디에 존재하는 여기 혹은 여기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라면 언젠가는 사랑의 구가 돼서 완전히 다 융합이 되어버릴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라면 언젠가 완전히 다 분리가 일어나서 또 역시 세계가 사라지고 물불흙 공기만 남겠죠. 그러다가 다시 사랑이 강해지고 사랑만 있다가 또 불화가 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의 우주는 여기나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엠페도클레스의 우주 순환론입니다. 사랑의 힘만 우주를 지배하면 내 원소가 완전히 다 섞여버립니다. 각각의 원소들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혼합되기 때문에 불화가 들어오면 이 융합된 원소들이 분리됩니다. 불화의 힘이 강해지면 원소들은 적절히 분리되고 적절히 섞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우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중간 단계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순환하고 그 순환을 이끄는 힘인 사랑과 불화는 계속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질의 외부에서 물질에 작용한다. 이게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에서 가장 첨단적인 사유입니다. 획기적인 사유의 발전이 무엇이냐? 물질과 정신을 분리한 것입니다. 사랑과 불화는 외부의 정신적인 힘이에요. 궁극적 동의는 물질 안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필 이런 걸 봤을 때 이 연필은
이게 내가 던지면 날아가긴 하지만 이 연필 자체 안에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밖에서 이걸 뭐 부러뜨리거나 이거를 이게 던지거나 해야 이것이 변화하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물질에는 그 자체로 그 안에 변화의 동인이 들어있지 않고 외부의 원인이 있어야만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엠페도클레스의 획기적인 점입니다. 감각에 대한 엠페도클레스의 설명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은 물체이고요. 오른쪽에 보라색이 감각기관, 사람의 감각기관입니다. 사람의 감각기관, 일단 뭐 동물은 좀 빼고 사람의 감각기관만 한번 보면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맛을 느끼는 혀라든지 피부, 이런 것들입니다. 고대 철학에서 감각에 대한 기본적 설명 방식은 같은 것에 같은 것이 들어온다입니다. 물체에서 무언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아실 수 있죠. 예를 들면 맛있는 밥이 만들어질 때 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밥에서 옵니다. 그 냄새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코로 들어옵니다. 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되고 있네. 혹은 뭐 맛있는 찌개가 끓고 있네. 이런 걸 알게 되죠. 나온 것이 코로 들어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땡땡 치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공기를 울려서 우리 귀로 들어오죠. 종에서 나온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것처럼 어떤 물체에서는 무언가가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되는 것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데요. 이 네 가지 모양을 보면 동그라미, 네모, 또 타원, 별 이런 모양이 있죠. 감각기관은 여기에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분홍색인 동그라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감각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동그라미가 만약에 빛이라면 눈의 감각기관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빛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찌개 끓이는 냄새는 네모입니다. 이 네모는 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눈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인 거예요. 사물은 자신의 모상을 방출한다. 자신과 닮은 어떤 모양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와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시각적 모양이 동그라미라면 냄새는 네모, 소리는 별 모양,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각 종류에 따라서 방출하는 방출물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에는 이 방출물이 쏙쏙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통로가 이 통로와 모양이 같은 방출물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감각기관이 눈이고 통로가 동그라미면 방출물 가운데서 동그라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각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냄새, 맛, 소리 등은 네모, 별, 세모 다른 모양이어서 네모는 네모인 감각 통로로 들어가고 세모는 세모인 감각 통로로 들어가서 눈으로는 맛을 느낄 수 없죠. 귀로는 촉감을 느낄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게 감각에 대한 엠페도클레스의 설명입니다. 이게 같은 것 안에 같은 것이 들어온다는 고대의 감각의 설명입니다. 요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설명하는 감각 이론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 정화의례. 이 책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인간의 역사를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엠페도클레스는 일종의 예언자 혹은 어떤 사람은 샤먼이었다 이렇게 보았다고 했죠. 미신 주술적인 이야기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원초적인 순수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인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주 좋은 어떤 상태가 있다가 그것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인간이 나쁜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식의 신화적 설명은 참 여러 군데서 많이 있는데요. 엠페도클레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의 신인 퀴프리스만 세상을 지배해서 모든 것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화목했다. 정말 황금시대였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성을 유지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 하면 사륙입니다. 사륙.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는 것, 전쟁을 하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살생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인간은 살인을 하고 반목, 갈등, 투쟁, 전쟁 이렇게 얼룩진 그런 종족이 되어서 어둠의 미혹의 들판을 헤매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좋던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엠페도클레스는 아나케의 선택에 따른 필연적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케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죠. 이런 것도 필연에 들어가고요.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난다, 뭐 이런 것도 필연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아나케라고 합니다. 아나케가 이러한 필연적인 종말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지배하던 시대에 불화가 침투해서 분열과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황금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살생의 죄는 이 불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다. 포르피리오스가 금욕에 대해서, 혹은 뭐 생명 있는 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책을 남겼는데요. 슬프다. 입술로 살코기를 먹는 끔찍한 일을 꾀하기 전에 왜 일찍이 내가 빨리 죽지 않았던가, 뭐 이렇게까지 한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처벌은 윤회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생이 결국 이런 나쁜 일을 가져왔다는 것에서 어떤 점에서는 피타고라스하고 좀 비슷한 점도 보이죠. 나도 한때 소년이기도 했고 소녀였기도 했고 덤불이었고, 그러니까 식물이었다는 얘기죠. 새였던 적도 있고 물고기였던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생할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낯선 장소를 바라보며 비탄에 빠져서 울부짖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윤회로 다시 태어날 때 존재의 위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이 식물, 그다음 동물, 그다음에 인간. 인간 중에서도 예언자, 시인, 의사, 통치자, 이런 순으로 어떤 위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죄를 좀 덜 지으면 조금 더 높은 위계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신적 존재가 되어야만 윤회라는 이런 사슬의 고통을 끊을 수 있다. 신적 존재, 다이몬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황금시대, 아까 말한 제일 좋았던 시대에는 인간들도 전부 다이몬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죄에 물들어서 이러한 순수함과 좋았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표는 황금시대의 순수한 상태를 회복해서 윤회의 사슬을 끊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책 정화의례에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화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물로 쫙 씻어내는 것, 카타르시스. 구원의 길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개의 샘에서 새 청동, 낡지 않은 새 청동으로, 그런 그릇으로 물을 퍼내서 그 물로 씻어야 된답니다. 씻는 것이, 우리 뭐 요즘에 뭐 손을 깨끗이 씻으면 병도 예방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로 씻는 것이 그런 위생관념뿐만 아니라 죄도 씻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이 정화작용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물로 뭐 씻는 그 예식을 하는 걸 세례, 그 씻는 예식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물에 뭔가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정화의 길 중에서 첫 번째는 청동으로 물을 퍼내어서 씻는 것. 두 번째는 도덕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라. 월계수잎과 콩을 먹지 마라. 이런 거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계율과 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계열의 사유와 전승이 이쪽으로 같이 합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적인 정신과 지혜를 갖추어라. 신적 정신, 그리스말로 프렌인데요. 정신 혹은 지성 혹은 타자를 배려하는 감정, 이런 것을 다 프렌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면서도 나 아닌 타자, 타인을 배려하는 품성을 기르라.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씻는 것, 두 번째로는 도덕 계율을 지키는 것, 세 번째로는 신적 정신을 갖추는 것, 뭔가 고양된 지성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엠페도클레스는 기억하셔야 할 것이 4가지 뿌리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람과 불화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이 세계를 이루는가 하는 이야기. 다음에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엠페도클레스는 어떤 면에서는 샤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미신적이기도 하고 주술적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이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엠페도클레스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물질에는 그 안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 밖에서 무언가가 가해져야만 운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던 점에서는 유물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낙사고라스를 살펴보겠습니다.